지은호가 마지막 손님 컵을 치우던 밤,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가 이름도 말하기 전에 눈빛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지은호는 분당의 작은 카페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문 닫을 시간 즈음 낯익은 실루엣이 문턱에서 멈추는 걸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그 실루엣의 주인은 이지혁이었고 한 달 넘게 소식이 끊겨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듬던 남자의 선이 거칠어져 있었고 수염 자국과 구겨진 셔츠가 그 사이 무슨 풍파를 겪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더라고요. 은호야, 잠깐만. 이지혁은 의자 하나에 몸을 대충 걸치고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멍청했어. 내가 아니면 하루가 기울지도 않더라. 지은호는 심장이 흔들렸는데요. 그 말이 듣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에는 박성재가 떠올랐습니다. 성재는 회사 본부장으로 바쁘면서도 한 달 내내 카페에 들러 잔고장난 커피 머신도 봐주고 지은호 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배달이 밀리면 몰래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 진득함이 지은호의 마음을 다독여왔거든요. 이지혁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 스스로를 과신했는데요.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결혼이니 비혼이니 떠들던 내가 결국 아무것도 이해 못했더라고요. 그 순간 문종이 또렷하게 울리며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성재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하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후배, 오늘은 내가 늦었죠? 괜찮아요? 이지혁과 박성재의 시선이 스쳤습니다. 둘은 대학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였지만 그날은 친구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마음이 복잡해졌고 말 대신 컵을 정리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성재는 지은호에게 한강공원에서 잠깐 보자고 했습니다. 후배,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혁이 돌아온 건 반갑기도 한데요. 나는 무섭습니다. 당신을 또 잃을까봐요. 지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제 마음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지혁 선배가 사라졌을 때 전 무너졌고 그 공백을 본부장님이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성재는 쉬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시간 드릴게요. 다만 누군가의 충동이 아니라 당신의 확신으로 저를 선택했으면 합니다. 아니, 선택 안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상처만 더 크게 나지 않게 내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던 타이밍에 멀찍이에서 고성희가 전화를 끝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상대이자 성재의 새어머니로 재계에서 이름이 무거운 인물이었는데요. 눈빛이 묘하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사람의 감정보다 동선과 타이밍을 계산하는 사람이랄까요? 성희는 휴대폰 메모에 뭔가를 적고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이 정도면 구도는 잡혔네. 그날 저녁 지은호는 어머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순이는 딸 얼굴을 보고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호야, 내 얼굴에 글씨가 다 써져 있어요. 흔들리고 있다고. 지은호는 장난스레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고집센 어머니 눈은 속일 수 없었는데요. 내가 행복해지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누군가를 구하려고 내가 부서지는 쪽으로 가지는 마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의 남동생인 이지환은 요즘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영라는 고성희의 딸이자 성재의 배다른 동생이죠. 미술대학원에서 회화를 공부하는 박영라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고 종종 식당 근처 화실에서 늦게까지 작업하곤 했습니다.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혹시 형 봤어요?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은 들어오라는 얘기를 해야 해서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번호를 건넸습니다. 여기 이 시간대면 카페 쪽보다 한강 쪽을 먼저 찾는 게 빠를 거예요. 이지환은 고맙다며 뛰어나갔는데요. 그 뒤로 식당 밖 어둠 속에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스쳤습니다. 지은호가 돌아보니 조옥래와 김장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두 노인은 늘 동네를 함께 산책했는데요. 옥래는 이 지역의 친할머니, 장수는 김다정의 아버지입니다. 둘은 서로 눈을 맞추고 집안이 한꺼번에 흔들리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밥상이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렵 이상철과 김다정은 거실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상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먼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혁아, 너는 내가 흔들릴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족은 그 자유의 값까지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지혁은 대꾸 대신 고개를 떨궜고 다정은 한숨을 끌어올렸다가 삼켰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한마디가 더 아프게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술기운을 입은 이지혁은 결국 박성재 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성재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지혁은 계단 난간을 잡고 물었습니다. 너 내 빈자리에 너무 익숙해진 거 아니야? 성재는 말끝을 다듬었습니다.
지혁아, 내 빈자리는 내가 만든 공백이지 내 자리의 확장이 아니야. 나는 남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야. 지혁은 한 번 웃더니 얼굴에서 웃음을 지웠습니다. 은호한테도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냐? 성재는 정면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만 붙잡으면서 밀지는 않으려고 했어. 두 사람의 말은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그때 휴대폰 진동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송신자는 고성이 단체 채팅방으로 회장실 일정이 떴고 박진석의 건강 문제로 사내 임시체제 논의가 곧 열린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굳었고 지혁의 눈빛이 잠깐 맑아졌다가 다시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고성이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임원들을 맞이했는데요. 미소와 별개로 말은 정확했습니다. 경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성재 본부장 비상체제 운영안을 오늘 안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개인사로 지연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개인사라는 단어가 탁자 위로 떨어진 순간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성재와 지혁에게 꽂혔습니다. 지혁은 회사의 외부 프로젝트 자문으로 간헐적으로 드나드는 처지였는데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성재는 건물 뒤편에서 고성이를 붙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개인사를 언급하신 건 지나치셨습니다. 고성이는 어깨를 살짝 올렸습니다. 기업은 집단의 생명줄이에요. 감정은 중요한데요. 숫자는 더 냉정합니다. 너는 숫자 쪽 사람이지? 그 말 한 줄에 날이 숨어 있었는데요. 오랜 시간 권력의 골목을 걸은 사람이 내는 기류였습니다. 이 와중에 박영란은 자신이 준비하던 전시 프리뷰를 열었는데요. 화실에는 부드러운 색채의 작업들이 걸렸습니다. 지은호도 지인의 손에 이끌려 들렀습니다. 영란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지은호 씨, 저번에 카페에서 잠깐 스친 적 있죠? 커피 맛이 잊히지 않아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영란은 은근히 지은호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색이 흔들리시네요. 바탕을 다시 칠하면 덜 지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박혔습니다. 지은호는 밤새 카페에서 유리창을 닦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 창고로 들어가 새 스트로와 컵 뚜껑을 모두 바꿔 정리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흐르는 사이 지강호는 누나의 표정을 보며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누나, 근데 그 선배 말이야. 내가 볼 땐 아직 틀린 말만 하는 건 아닌데? 지은호는 웃었습니다. 강호야, 내가 갑자기 어른스러운 척해서 놀랐어. 그러자 지강호는 툴툴대며 게임패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냥 누나가 웃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야기가 고요하게 흘러가는 듯 하던 어느 밤,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정순이 식당에 이상한 협박성 쪽지가 꽂혔는데요. 박에 넘길 생각 없으면 딸 카페부터 생각해봐라. 아무 서명도 없는 메모였습니다. 정순이는 바로 지은호에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다음날 새벽 혼자 가게 CCTV를 돌려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시각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나 이번엔 도망 안 간다? 우리 어른들 문제도, 너와 나의 문제도, 은호의 마음도 다 정면으로 보려고 한다. 성재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답했습니다. 그래, 그 말만은 반갑다. 그리고 정순이 이모 가게에 이상한 그림자가 포착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 쪽에서도 확인해보마. 성재는 회사 보안팀에 비공식 확인을 요청했고 지혁은 이지환에게 동네 순찰을 부탁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스케줄을 조정해가며 새벽마다 골목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카페 마감 직전 유리문 너머에 두 남자의 그림자가 동시에 포개졌습니다. 이지혁과 박성재.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같은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피하지 말아달라. 박성재가 이어 말했는데요. 후배, 오늘은 내가 먼저 말해야 하겠습니다. 정적을 깨고 지은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분 제 결심을 듣고 가세요.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선택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요, 기다려주세요. 대신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로 제 마음 흔들지 마세요. 두 남자는 동시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틈에 휴대폰이 울렸고 보낸 사람은 김다정이었습니다. 가족 단체방에 급히 올라온 메시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는데요. 상철 씨가 응급실에 갔습니다. 전날부터 속을 앓던 이상철이 급성 통증으로 쓰러졌던 겁니다. 병원에서 마주한 장면은 어색하고도 따뜻했습니다.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이 나란히 앉았고 김다정이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뒤 조옥래와 김장수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옥래는 손주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장수는 다정에게 물컵을 건넸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고성이와 박성재가 걸어왔습니다.
고성이는 정중한 톤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쾌유를 빕니다. 목소리는 공손했는데요. 눈빛은 어딘가 계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은 이수빈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잘해야 해. 가족이 흔들리면 바깥 사람이 들어오는 법이야.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밝고 스마트했는데요. 전곡을 찌르는 촉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상철은 회복세를 보였고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 고성이가 정순이의 식당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성이는 단정한 미소로 식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담하게 제안했습니다. 어르신, 이 동네 재개발이 임박했어요. 지금 권리관계를 잘 정리하면 손해 안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시기를 놓치면 곤란해질 수 있답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매서운지 정순이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딸을 건들지 말라는 말 대신 도표를 꺼내드는 사람이라는 걸요. 정순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밥으로 버팁니다. 재개발이든 뭐든 시간표는 제가 정해요. 그 대답이 돌아오자 고성이는 살짝 미소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저와 일하게 되니까요. 이 일로 지은호는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지역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달라지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보여주세요. 가족부터 당신부터. 그리고 성재에게도 보냈습니다. 본부장님, 저를 지켜주겠다는 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볼게요. 그래도 내일 커피 한 잔은 같이 해요. 다음날 커피 향이 진하게 퍼지는 오전. 성재가 카운터 앞에 서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후배, 오늘은 내가 배울 차례네요. 커피 여과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요? 농담이 오갈 때 문이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영라는 작은 캔버스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오늘 전시 마지막 날인데 커피를 그림으로 옮겨보고 싶어서요.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박영라의 촬영 영상이 SNS에 올라간 순간 이상한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카페 주인, 본부장과 스캔들, 재개발 앞두고 홍보쇼.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흔적이 보였는데요. 계정 생성일이 모두 비슷했고 같은 문장이 여러 곳에 반복됐습니다. 이지화는 즉시 영라의 계정을 보호 모드로 전환했고 성재는 법무팀의 모니터링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네. 밤이 깊자 마지막 장면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지은호는 카운터에 팔꿈치를 괴고 커피향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걸음이 멈췄고 들어온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성인은 짧게 인사한 뒤 거두절미하고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당신 마음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동네의 판은 제가 깝니다. 지켜보고 싶으면 옆에 서세요. 맞고 싶다면 더 큰 걸 준비하세요. 지은호는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눈을 맞췄습니다. 제가 서는 자리는 제가 정합니다. 커피처럼요. 물 온도, 시간, 압력 다 제가 조절합니다.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네요. 그날 새벽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조용히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정순이 식당 CCTV에 드디어 결정적 장면이 남았는데요. 낯선 남자가 쪽지를 끼우고 돌아설 때 누군가 멀리서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실루엣이 놀랍게도 박진석의 수행비서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익숙한 보폭. 이지혁은 영상을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성재 역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쪽 사람, 왜 여기에?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묘하게 엮이기 시작했는데요. 적이 바깥에 있다는 사실만큼 둘을 같은 편으로 묶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남자를 마주보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사실부터요. 우리 먼저 이 판을 정리하고 나서 각자 마음 얘기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갑니다. 박성재도 짧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복잡했는데요. 그 복잡함을 잠시 접어두고 단 하나의 목표로 시선을 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 한 대가 또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영라.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어머니가 내 전시계약서를 누군가에게 보냈어요. 서명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왜 서둘렀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이 서명의 주인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부터 지은호, 이지혁, 박성재의 감정선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비틀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